역사를 돌아보면 여성을 살해했던 많은 남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질투심 때문에 때론 쾌락을 위해 희생양을 찾아 나섰다.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 중 2명을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던 살인마들도 있었다. 1888년 런던에선 매춘부 5명이 칼잡이 잭이라 불리는 범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20세기에 와서도 여성들만 살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마들이 있었다. 오늘도 세 살인마를 추적할 것이다. 첫 번째 살인마는 5년 동안 살인을 저질렀고, 두 번째 살인범은 단 하룻밤 동안 여성들을 살해했으며, 세 번째 살인범은 희생자들의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 런던의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노팅힐은 러스턴 뮤스가 그 중심이 된다. 하지만 5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 달리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였다. 더구나 릴링턴 플레이스라 불렸던 러스턴 뮤스에서는 적어도 8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영국 범죄 역사상 최고의 살인사건이었는데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릴링턴 플레이스 10번지 아파트 1층엔 점원인 존 크리스티와 그의 아내 에델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트럭 운전사인 티모시 에반스는 아내 베릴과 아기와 함께 맨 위층에 살았다. 1950년 3월 9일 에반스는 아내와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수형에 처해진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존 크리스티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지만 판사가 자신의 이웃에게 사형을 언도하자 애통해했다. 에반스 부부는 1948년 3월 릴링턴 플레이스로 이사해 10월에 첫 아기를 낳는다. 아이를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았던 베릴은 그 다음 해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고민에 빠진다. 그녀는 친절했던 이웃의 크리스티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다. 놀랍게도 크리스티는 자신이 아이를 낙태시켜주겠다고 말한다. 당시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낙태는 위험하고 법에도 어긋났지만 베릴과 그의 남편은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1949년 11월 8일 크리스티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에반스에게 일이 잘못됐다고 털어놓는다. 에반스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베릴은 이미 죽어 있었다. 크리스티는 충격에 빠져있던 에반스에게 자신이 시신을 치우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기를 돌보도록 부탁할 테니 에반스에게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경고한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순박한 에반스는 아기를 남겨두고 런던을 떠나 고향인 남부 웨일스로 돌아간다. 하지만 에반스는 경찰을 찾아가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릴링턴 플레이스 10번지를 수색한 후 옥외 세면장에서 젊은 여성과 아기의 사체를 찾아내는데 둘 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판명됐다. 즉시 에반스가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다. 1950년 1월 런던 중앙형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지만 그는 판사와 배심원을 상대로 무죄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틀 뒤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았다. 에반스는 법정에서 크리스티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내가 크리스티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릴링턴 플레이스 10번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그 뒤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1952년 12월 중순 에델 크리스티가 실종된다. 크리스티는 사람들에게 아내가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고 3개월 후에는 크리스티도 아내에게 갈 거라며 짐을 싸서 떠난다. 하지만 런던의 한 삼류 호텔에 투숙한다. 1953년 3월 24일 크리스티의 집으로 이사한 주민이 부엌의 벽지를 벗겨내다가 벽장처럼 보이는 공간을 발견한다. 그리곤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그 안엔 반나 상태로 있는 여성의 몸통이 들어있었다. 그 뒤엔 두 여성의 사체가 더 놓여 있었고
희생자들은 모두 목이 졸려 살해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들이 집을 수색한 후 침실 바닥 밑에 숨겨진 에델 크리스티의 사체도 찾아낸다. 정원을 수색한 경찰은 두 여성의 시신을 더 찾아냈다. 이미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던 릴링턴 플레이스 10번지에서 변사체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크리스티는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간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배포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자 크리스티는 얼마 뒤 검거된다. 그리고 1953년 6월 22일 크리스티의 재판이 열렸다. 크리스티는 매춘부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직접 만든 기구를 가스관에 연결해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살해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외모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크리스티는 10대 때부터 여성을 지배하겠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밝혀진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크리스티는 유죄가 인정돼 1953년 7월 15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크리스티의 범행이 밝혀지자 티모시 에반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하지만 1966년 10월이 돼서야 에반스에 대한 사후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 사법당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크리스티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살인을 계속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가 교수형에 처해진 지 13년 후 시카고에서는 간호사들의 숙소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1929년 6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살해됐던 성 발렌타인데이 대학살 이후 미국을 또다시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었다. 1966년 7월 14일 새벽 6시 시카고 남쪽의 한 거리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한 여성이 창밖에 위태롭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동부 100번가 2319번지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벌어진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 8명의 간호사들이 살해됐는데 대부분 칼에 난자당하고 목이 졸려 있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살에서 24살의 어린 나이였다. 사체가 한 곳씩 밖으로 옮겨질 때마다 주민들도 공포에 휩싸였다. 침대 밑에 숨어 위기를 모면했던 코라전 아무라우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따르면 범인의 팔엔 지옥을 부활시키려고 태어났다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범인이 선원인 것 같다고 진술한다. 직업 소개서를 조사한 경찰은 리처드 스펙이란 남자가 뉴올리언스행 선박에 일자리가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마침 해안경비대의 자료에 스펙의 사진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그려진 범인의 몽타주와 일치했다. 코라전도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7월 16일 경찰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자 삼류 호텔에 머물고 있던 스펙은 뉴스를 듣고 분개하며 병을 깨 자신의 손목을 자해했다. 이 때문에 쿠카운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루로이 스미스 박사가 경찰이 언급한 문신을 알아보게 된다. Well, the left arm was covered with blood, so the other girls were working on him on the other side, starting an IV. So I took just some regular saliva and I just washed the blood off his arm, and a bee started coming out, and I got a little faster, and it said born, so I went a little bit further, and it said born to raise hell. 곧 스펙이 검거됐다. 그는 25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강간과 폭력 전과가 화려했다. 아내와 딸을 버리고 떠난 댈러스에서 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을 뿐 아니라 술집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스펙이 교도소 병원에서 자해한 상처를 치료받고 있을 때 경찰은 코라전 아무라우를 병원에 데려가 그가 범인인지 확인을 했다.
코라조는 그를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는다. 한편 법의학자들은 스펙에게서 발견한 칼이 간호사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8월 1일이) 되자 스펙은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된다. 젊은 간호사들을 살해한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 스펙이 간호사들을 살해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사실 그 이외에는 그의 살해 동기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스펙의 재판은 시카고에서 240km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에서 진행됐다. 스펙의 변호사들이 시카고에선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재판은 1967년 2월 20일에 시작됐다. 스펙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재판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스펙은 댈러스 경찰을 피해 시카고에 있는 누나의 집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를 뉴올리언스행 배를 탈 수 있도록 직업 소개서로 데려간 사람도 그의 누나였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스펙은 간호사들의 집과 같은 도로에 있는 값싼 호텔에 방을 잡게 된다. 1966년 7월 13일 오후 11시 술과 마약에 만취한 그가 비틀거리며 간호사들의 집에 당도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코라조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스펙이 손에 총과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펙은 그녀를 지나쳐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에 있는 두 방엔 각각 3명과 2명의 간호사가 있었다. 그는 간호사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결박했고 간호사들은 너무 두려워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자정쯤에 집으로 돌아온 간호사 4명도 침대 시트를 찢어낸 천으로 결박했다. 스펙은 먼저 20살의 파멜라 윌캐닝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펙은 비명을 지르는 간호사들을 하나씩 끌고 가서 칼로 찌르고 목을 졸랐다. 여덟 명을 살해하고 나자 몇 명이 있었는지를 혼동한 스펙이 코라존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살인이 계속되는 동안 코라존은 들키지 않고 침대 밑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그녀는 옆방으로 끌려간 동료들이 살해당하면서 지르는 신음소리를 모두 들어야만 했다. 코라존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창문으로 달려가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스펙의 재판은 2주 동안 진행됐다. 간호사들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직접 목격했던 코라존의 확실한 진술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는 49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67년 6월 5일 허버트 파센 판사는 스펙을 전기 의자에 앉혀 사형시키도록 선고했다. 사형 집행일은 9월 1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스펙의 변호사들이 항소하자 사형 집행이 유예됐다.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배심원들이 스펙의 재판에서 배제됐다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었다. (1967년) 말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전역의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1972년 9월 20일 스펙은 사형을 감면받았다. 2달 후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8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됐다. 스펙은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라도 한 듯 살인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19년을 복역한 그는 50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스펙이 간호사들을 잔혹하게 살해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 20년 전 또 다른 살인범이 시카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43살의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면서 시작됐지만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곧 오판임이 밝혀진다. 범인은 곧이어 2명을 더 살해했고 마지막 희생자는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돼서 미 전역을 놀라게 만들었다. 시카고에서 악명 높은 이 살인범이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16살 때였다. 윌리엄 헤이렌스는 9살 때부터 빈집을 털기 시작했는데 특이하게도 돈이나 귀금속이 아니라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다. 1945년 6월 5일 아침, 헤이렌스는 일터로 향했다. 고등학생인 그가 방학을 맞아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카고 중심가에 있던 직장으로 가지 않고 도둑질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캔모어가에 자리 잡은 주택가에서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아낸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세핀 로스는 누군가 집에 침입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곧바로 칼에 찔려 사망한다. 헤이렌스는 욕실에서 사체를 씻은 후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을 청소했다. 주변에선 그를 살인범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더구나 3개월 뒤에는 시카고 대학에 입학까지 했다. 그는 주중엔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주말엔 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헤이렌스는 또다시 강도질할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최소한 2명의 여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점 더 대담해진 헤이렌스는 1945년 12월 저녁 열린 창문을 통해 바인그로브가의 한 호텔방에 침입한다. 헤이렌스가 방을 뒤지고 있을 때 30살 된 프란시스 브라운이 욕실에서 나온다. 그녀는 총을 2발 맞고 목에 칼이 찔린다. 다음날 아침 욕조에 담겨있는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조세핀 로스 사건과 똑같은 특징을 발견해낸다. 범인이 사체를 씻고 방을 청소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헤이렌스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문에 지문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침실 벽에 붉은 립스틱으로 내가 사람을 더 죽이기 전에 제발 날 잡으세요. 저를 통제할 수 없어요라는 메시지까지 남겨뒀다. 정말 헤이렌스는 살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헤이렌스는 검거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충격적인 살인을 저지른다. 1947년 1월 6일 밤 헤이렌스는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바로 그 캔모어가의 한 집에 도착한 그는 1층 창문을 넘게 된다. 그곳은 한 시카고 변호사의 딸인 6살 된 수잔 데그넌의 방이었다. 수잔이 저항을 하자 헤이렌스는 어린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어린아이의 사체를 건물 모퉁이에 있는 한 주택의 지하 세면실로 운반해 그곳에서 사체를 절단했다. 그리고 사체를 여러 가방에 나눠 담은 후 각각 다른 맨홀 뚜껑을 통해 하수구로 흘려보낸다. 헤이렌스는 아이가 유괴된 것처럼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휘갈겨 쓴 후 수잔의 침실 유리창으로 던져넣었다.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경관 100명이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1월 7일 오후 5시 경찰이 아이의 첫 번째 사체를 하수구에서 끌어올린다. 소식이 전해지자 시카고 주민들은 어린아이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헤이렌스를 검거하기까지는 6개월이 소요됐다. 비번이었던 한 경관이 다른 집에 침입하려던 헤이렌스를 추적한 끝에 검거한 것이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잔 데그넌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에 찍힌 지문은 헤이렌스가 프란시스 브라운을 살해할 당시 욕실문에 남긴 지문과 일치했다. 1947년 8월 6일 헤이렌스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한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지금도 복역 중인 헤이렌스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죄수로 기록됐는데 1967년엔 일리노이 죄수로는 처음으로 대학 과정까지 수료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자신의 잔혹한 만행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는) 잔혹한 살인범들을 낳았다. 그리고 윌리엄 헤이렌스, 리처드 스펙, 존 크리스티는 여성들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들 모두 취미 삼아 여성들을 살해했던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이었다.